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 서산에 500mm의 비가 내리는 등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재 광주천 범람 위기로 광주 시내 곳곳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폭우로 경기 오산의 도로 옹벽이 무너져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해외 도피 중인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 수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폭우 지역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특히 밤사이 충남 서산에서는 200년 만에 내릴 법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호남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도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2번째입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로 갑니다. 정치윤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 있는 태평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빗방울을 굵기가 계속 일구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양동시장 아래로는 광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평교 바로 아래까지 흙탕물이 무섭게 흐르며 파도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산강 홍수 통제소는 인근 유청교와 용산교, 극락교 등 영산강 지류 곳곳에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 밖의 하천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범람에 대비해 일부 주민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광주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남구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거리에 자동차가 침수되면서 승용차에 갇혔던 시민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주 전역이 물에 잠겼다가 빠지기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동광주 나들목 구간이 침수로 통제됐습니다. 또 역사 침수로 광주 지하철 농성역부터 광주 송정역 구간도 운행이 중단돼 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겁니다. 모레까지 200mm에서 300mm 비가 더 예보돼 있고 곳곳에 따라 4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밤사이 충남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산 지역에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곳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서산의 한 하천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다리가 무너져서 내려앉았고 또 전신주가 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하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쪽 건너 같은 경우는 9가구 지금 고립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돌로 쌓여 있는 게 이게 논이거든요. 농지에 지금 쓸어 덮은 거거든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무려 4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968년 기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내린 일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강수량뿐만 아니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차가 물에 잠겨 주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산 청지천 인근 사거리가 저지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물에 잠긴 겁니다. 이 때문에 차량 6대가 침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오전 6시 15분쯤 60대 운전자가 또 오전 11시 25분쯤 8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가 현재 지대가 얇고요. 그 신고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노령인 것도 있겠고요. 또 물살이 세서 미처 탈출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안타까운 피해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당진과 예산에도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진 전통시장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양수기를 가동해 빗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동이 뜨자 물이 빠지고 상인들이 진흙으로 뒤범벅된 물건을 물로 씻어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은 어시장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물고기는 뭐 이거 산소기가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고요. 큰 냉장고도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시장 인근에 있는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숨져 있는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누적 강수량 350mm가 넘는 폭우에 초중 고등학교 전체에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운동장은 제 모습을 찾았지만 잠겨있던 학교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교직원들이 물을 빼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빗물이 학교 본관 1층에도 흘러들어 이렇게 행정실 내부에 있던 집기류가 모두 침수했습니다. 바로 앞 도로를 지나던 소형 버스는 엔진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서 그래서 밀고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빗물이 들어차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했습니다. 당진천 범람이기에 초등학교로 대피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옥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뭐 다 그냥 찼으니까 참 막막합니다. 예산의 한 마을은 삽교천이 범람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와 논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건물 옥상에서는 주민들이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기록적 폭우로 충남에서만 1,88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해진 산 주변이 안전에 취약합니다. 이번에도 충남 청양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때 주민 2명이 매몰됐습니다. 공주시에서도 토사가 쓸려 작업자 4명을 덮쳤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경사면 아래로 토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주택이 있던 자리에는 살림살이만 뒤엉켜 있고 지붕은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쯤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사가 밀려들면서 주택이 비닐하우스를 덮친 모습입니다. 철제 프레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하우스 내부는 부서진 구조물과 토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택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산사태가 난 거죠. 흙더미에 깔렸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119에 산사태가 났어요라고 신고를 주신 상황입니다. 산사태로 5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매몰됐지만 소방당국에 16분 만에 구조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도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가 작업자 4명을 덮쳤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쓸려 내려가고 그냥 뭐 죽었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뭐 흙탕물에 다 잠겼었으니까 온몸이 그 잠긴 채로 저기까지 끌려 내려간 거거든요. 산림청이 대전과 충청, 세종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계속되는 호우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발령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연락을 취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피소를 안내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구치거나 땅에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산사태 전조 현상일 수 있어 그 즉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 경기도 울산의 한 도로에서는 멀쩡해 보였던 옹벽이 단 9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당시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하루 전엔 이 옹벽 붕괴 우려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대처는 뭐였을까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왼편 고가도로 옹벽 구조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차량을 덮칩니다. 상황이 끝나는가 했는데 한 차례 더 거대한 옹벽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블랙박스로 촬영하는 차까지 덮쳐버립니다. 이 모든 게 단 9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매몰된 차를 몰던 40대 남성은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은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도 방치됐는데요.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변 도로에 대한 통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비가 예고되면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가 있기 하루 전 비가 오면 해당 도로의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긴급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오산시는 장비와 자재 확보를 이유로 민원 접수 사흘 뒤에서야 복구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고가도로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였지만 오산시는 사고가 난 아래 우회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장비를 구하고 이틀 후에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우회도로 나갔는데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고요. 경찰은 오산시와 옹벽 시공사 등을 상대로 인명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고 전날의 위험성까지 경고됐던 옹벽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수차례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마다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검을 했지만 옹벽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강세영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무너진 옹벽은 자동차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흙을 쌓고 옆을 콘크리트와 벽돌로 겹겹이 막은 보강토 옹벽입니다. 이 옹벽은 현재 이종 시설물로 분류돼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38m 길이에 높이는 10m에 달하는 꽤 큰 시설물입니다. 1년에 2번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받고 2년에 1번 이상 정밀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 정기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깐깐하게 진단하는 정밀안전 점검도 2023년과 올해 실시됐는데 모두 양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았지만 63mm 비가 내리고 무너진 겁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점검을 맡겼던 업체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보니 위험 징후가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옹벽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물이 옹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더라 배수공 밑에도 뚫고요. 위에 뚫어가지고. 옹벽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공 후엔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안전 양호 판정을 받은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설계와 시공부터 배수시설을 꼼꼼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감독하고 점검은 비가 온 다음 날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옹벽은 맑은 날은 모르고요. 비 온 날에 그 다음 날 물이 배어나오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는 지금 배수공이 충분치 않다는 거니까 거기는 배수를 뚫어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예, 아침부터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오늘 일정 늦은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기록적 폭우에 열차도 일부 구간 멈춰섰고 토사가 덮쳐 고속도로도 통제됐습니다. 꽉 막혔던 오늘 하루 교통 상황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열차 지연과 취소를 알리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열차가 40분이나 지연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시민들로 대합실은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북적입니다. 집중호우로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일부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되면서 오전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역으로 가는 게 없어서 서울까지 와서 그다음에 지금 수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지금 33분 지연됐어요.
이따 내려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동열차도 1호선 평택역에서 신창역 구간과 4호선 신길 온천역에서 범계역 구간 등의 운행이 중지됐다가 비가 잦아들어 재개됐습니다. KTX는 경전선과 호남선 일부를 제외하곤 전 구간 정상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코레일은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 혹시 모를 열차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쏟아진 빗물은 철길뿐만 아니라 도로까지도 막아섰습니다. 비탈면 토사가 유출된 대전 당진 고속도로 면천나들목 부근은 양방향이 통제되며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나들목에서 서산나들목 구간도 서울 방향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동광주 나들목 구간은 역류로 도로가 아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구간 일대를 지날 경우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일단 해제가 됐지만 밤부터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지금 잠수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평소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인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인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평소보다 높은 4.5m 수준인데 보행자 통제 기준인 5.5m에는 아직 미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팔당댐의 방류량이 오늘 하루 꾸준히 증가하면서 잠수교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해제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뒤에도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불광천과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다소 주춤하지만 기상청은 조금 뒤인 밤 9시부터 서울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에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누적된 상황에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기상 상황 확인하시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사이 중간이 없는 극과 극의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날씨 왜 이런 건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엔 118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더니 간밤엔 200년에 한 번 있을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건가 싶은데 왜 이런 건지 이유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이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시간을 지난 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 상공이 구름 없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고 그 위쪽 상공을 티베트 고기압이 덮었습니다. 한반도가 이중 고기압에 덮여서 찜통이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젯밤엔 반대로 한반도 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저기압이 자리 잡은 한반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겁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마가 끝났다 이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중부지방에는 장마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역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이었는데요. 기상청은 장마가 종료됐다고 알린 뒤에 이걸 번복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남부지방의 장마 종료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동안 폭염이 계속돼서 이 장마가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장마철이라고 해서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닙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한반도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시점에 장마도 끝나게 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20일쯤 비가 그치고 폭염이 다시 시작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도 그 이후에나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사실 매년 있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해가 갈수록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런데다가 취약 시간대인 저녁에 비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건 지상 1km에서 2km 상공의 하층 제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가로막혔던 하층 제트가
지표면이 차가워진 밤 시간에 지상으로 불게 됩니다. 이때 하층 제트가 해상에서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비구름으로 급격히 발달해 밤사이 집중호우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내일도 이 밤 사이에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상당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걱정거리인데 비구름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당장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권엔 오늘 하루 100mm 이상, 전라권엔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엔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만큼 산사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밤 사이에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이 밤 동안의 기상뉴스 또 재난안전문자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대 총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주요 보직자와의 업무 협의란 이름으로 곱창 전문점에서 직원 14명과 함께한 회식 비용 37만 6천 원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던 시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흘 뒤에도 같은 명목으로 한정식집에서 10명 이상의 단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시 정부가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하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입니다. 실제로 취재팀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된 11월 이후 연말까지 총 24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5인 이상 회식을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이 후보자는 5인 이상 모임을 14차례나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 대학 총장이라는 건 학교의 대표이고 학교를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학생들, 교직원들은 모이지 말라. 본인은 회식하면서 이 사적 모임을 했다. 국민 정서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해당 간담회는 공적 성격의 행사였다며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끝이 났지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답변이 곤란할 때 동문서답하라는 커닝페이퍼까지 노출됐습니다. 문제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점수와 학점을 줘야 할까요?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가 커닝페이퍼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붙어 있죠? 교육부 소속 인사청문준비단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 가이드라인 쪽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공직자분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그런 내용의 커닝페이퍼까지 만들었겠냐며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청문회 과정 중에도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이 시간쯤 됐으면 이제 좀 자기 얘기도 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능력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수행을 못할 만큼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이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한 내부적 기류 변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주말쯤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은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 수입이 지난해 337조로 줄었다는 겁니다.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무분별한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손보겠다며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세 매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법인세 최고 세율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정부 때인 2022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췄는데 법인 세수는 10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40% 줄었습니다.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 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응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내 합의부터 어려움을 겪는 대미 관세 협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협상팀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를 해양수산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해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예,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즉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 수배를 요청했는데요. 김 씨의 아내가 강남에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한편 김 씨가 몸담았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재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종기 특별검사팀은 어젯밤 해외에 체류 중인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도 착수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씨가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출국에 실패한 김 씨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됐다며 자진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모 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진 소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을 소환했는데 각각 50억 원과 10억 원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김예성과 좀 어떤 관계세요? 김예성과 어떤 관계세요? 다음 주에는 조현상 HS효성 회장을 부를 예정이고 김범수 카카오 최고 경영자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열릴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접견이 막힌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교수에게 자필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얘기할게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인데 이번엔 법원의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구치소 내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재판을 맡는 건 위헌이라며 특검이 빠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을 특검팀이 금지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등 내란 특검팀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적부 심사에는 직접 출석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직접 출석하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법정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일단 외환죄 수사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했는데요.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김 사령관은 특검팀 외환죄 수사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을 소환한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작전이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무인기 투입이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함께 작전 지휘 보고 체계에 있는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 진성파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운동선수 출신이나 고등학교 싸움꾼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집단폭력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행사장 앞에 도열해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누군가 들어오자 90도로 인사합니다.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을 보자 급히 인사하기도 합니다.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폭력조직 진성파 조직원들의 모습입니다. 행동대장인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투기 종목 선수 출신이나 고등학교 짱 출신 등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광명 등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20여 개의 행동 강령을 만들며 조직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입니다. 이들 조직은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에 합숙소를 마련해 조직폭력배를 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특수강도 등 집단폭력 현장에 투입되거나 일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도 운영했는데 이들은 거리에서 흉기 사용을 연습하며 물건 등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문신은 몸 맨천지 다 했습니다. 배우고 등하고 장단지하고 허벅지하고 이 손목 같은 데를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층에 사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무서워서 이사 가야 될 거라고. 경찰은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행동대장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잠적한 조직원 2명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가 새 청사로 쓰게 될 건물이 일주일 전에 확정됐죠. 문제는 이 건물에 한창 운영 중이던 예식장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장 계약은 보통 1년 전에도 하는데 당장 9월 말부터 예식장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둔 이 예비 부부는 이틀 전 결혼준비 대행업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식을 치르기로 한 웨딩홀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수부가 이제 들어오기로 해서 9월 이후에 이제 웨딩식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취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미 신혼여행 계약이 확정되고 청첩장까지 제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미 어른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날짜를 저희는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어른들은 모르시죠. 웨딩홀이 있는 빌딩에 해양수산부가 옮겨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결혼식을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수부는 이 빌딩 전체를 본관으로 쓸 예정인데 이르면 9월부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고객들에겐 해수부 이전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며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일단 예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해수부가 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해수부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예비 부부만 20여 쌍입니다. 대부분 예식장 계약금 수십만 원만 겨우 돌려받을 처지인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내에 있는 친이스라엘 소수민족을 시리아 정부군이 박해한 것에 따른 공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에서 뉴스를 전하던 앵커 뒤로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앵커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급하게 숨기고 화면에는 폭발 장면만 생중계됐습니다. 폭발 현장 인근에서 생중계를 하던 기자들도 신속하게 상황을 전합니다. قصف بغارتين استهدفت هيئة الأركان بشكل مزدوج من اليمين ومن اليسار.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을 탄압한 것이 공습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시아파의 한 분파인 드루즈족은 지난 13일부터 수니파인 베두인족과 유혈 충돌했는데 이후 중재에 나선 시리아 정부군이 드루즈족 27명을 즉결 처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한 뒤 추가 공습까지 예고해 사태가 커지자 미국이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Speak,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relevant parties. Very concerned about it, and hopefully we'll have some updates later today for you. 미국의 중재에 시리아군도 드루즈족과 충돌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휴전에 합의한 셈이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시리아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 안보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입지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불과 얼음의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벌써 12번째 분화인데요. 다행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핏빛 용암 기둥이 검은 대지를 뚫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매캐한 연기 기둥은 수백 미터 상공까지 번지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지하에서 솟아오른 열기가 지면을 집어삼키며 땅은 불에 그슬린 듯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 4시 아이슬란드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1km에 이르는 균열이 새롭게 생기며 또다시 화산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오 무렵엔 균열이 2.4km까지 확대됐고 인근에선 500m 길이의 두 번째 틈이 열려 양쪽에서 동시에 용암이 분출됐습니다. 화산은 그린다비크 어촌마을과 세계적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 사이에 위치해 해당 마을 주민과 관광객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용암 흐름이 마을 방향은 아니며 케플라비크 공항과 국제선 운항에도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화산 활동은 2021년 이후 4년 동안 12번째, 2023년 말 이후로는 9번째입니다. 가장 최근 분화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부터는 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이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갔다는 내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대해선 전 세계가 감탄한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에 관한 여러 입장을 오늘 밝히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보통 본인 공약에 개헌 공약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취임 이후는 처음입니다. 제헌절 휴일 지정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 공휴일 검토를 언급하며 국민 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가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내정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겪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특사단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 미국 특사단장은 기업인 출신 박용만 전 회장입니다.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동행합니다. 앞서 단장으로 내정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특사단 이현주 최고위원은 제외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은 김 전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과 이 최고위원의 불편한 기류가 교체 이유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단장이 정치인에서 기업인으로 바뀌면서 경제계 상황이 미국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유일한 기업인으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과 지도부까지 반발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의 퇴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의원 4명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떠한 공감대 없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대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위 관계자는 혁신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비대위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다면서 인적 쇄신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안 보고를 마친 윤 위원장은 거친 단어로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몰매를 뜻하는 은어에 빗대면서 중진들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또 우리 당을 과거로 집어넣고 몇 사람 지목해서 잘라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쇄신으로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쇄신이 그걸까요? 당내 반발이 확산하면서 윤희숙표 인적 쇄신안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정태진 기자가 정치 톡톡 준비했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같이 볼까요? 국힘 입당의 발칵, 도대체 누가 입당한 겁니까? 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한길 씨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보수 우파 메인은 그래도 국힘 아닌가? 지난달 입당을 했는데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친길계를 만드냐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부정선거의 아이콘이라며 반발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네, 늦게 알게 됐어요. 전한길 씨. 친길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상황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바이든 날리면 소송 취하. 저 전국민 듣기 평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네, 3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그렇죠. 한 방송사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MBC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언이라며 보도했죠. 당시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당시 외교부가 대통령실 대신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는데 오늘 청문회장에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법적 공방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전국민 듣기 평가도 끝났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북한은 주적, 이를 두고 오늘 또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북한이 주적이라는 질문은 외교안보 분야 청문회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도 네.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하.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적이다, 위협이다, 그것만.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북한군과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장관 자리에 덜컥 다음 좀 키워드도 지금 보면은 이진숙 장관 얘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습 질문이 등장했는데 현장 영상 보실까요? 교육부 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덜컥 온 거죠. 덜컥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네, 맞습니다. 덜컥 왔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건데 기습 질문에 이 후보자도 다소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의 국민들도 덜컥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에 40개 대학 총장단이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구제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급이라 올해를 날리게 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돌아올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 일각에서도 형평성 지적이 나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대생 단체의 전원 복귀 선언에 교수 사회도 술렁입니다. 10,000명을 훌쩍 넘는 학생들이 갑자기 돌아오면 이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일 역시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학사 유연화 과정에서 강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료를 실제로 빼야 되거든요, 많이. 게다가 이미 유급 대상인 학생을 학칙을 어겨가며 받아주면 이미 복귀한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립니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을 내년 2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졸업시키는 게 교육의 정신에 맞는 거냐. 실제 이 학교 보직 교수들은
복학생을 무작정 받아주기 어렵다며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의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맞아요. 구두로 의사를 밝혔거나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럴 것 같은데. 일부 반발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절차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단은 의대생 구제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학년제인 학사 일정을 학기제로 바꿔 올해 1학기는 유급 처리하고 2학기부터 재학생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못 들은 수업은 방학과 계절학기를 통해 소화하게 됩니다. 유급 기록은 남지만 별다른 공백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특례입니다. 다만 교수 일각에선 제자들이 급하게 학점만 채우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아예 내년에 정식으로 복학하거나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사 일정을 따로 두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이 회장과 삼성임원진은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 입을 거란 예상 못하셨나요?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총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내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이 사장단을 불러 모아 1박 2일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상 하루짜리 회의를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한 건 그룹 내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인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신용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쯤 일명 사장님 차량으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가 연이어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롯데 VCM, 즉 사장단 회의가 진행됐는데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유열 부사장 등 그룹 사장단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열리는 롯데 VCM 회의가 1박 2일로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건 그룹을 둘러싼 위기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에 실적 반등 계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롯데건설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롯데알미늄 등 일부 계열사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회의 분위기도 1박 2일 내내 상당히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측은 신 회장이 사장단에게 핵심 사업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사업 체질 개선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열사 매각이나 인수 합병, 구조 조정 등 극단적인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회의에서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실패와 같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팎으로 흔들리는 롯데가 고강도 쇄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잠실까지 서울 도심을 달리는 2025 MBN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전 축구 선수 이영표 등 MBN 인기 예능 뛰어야 산다의 출연진도 총출동한다고 하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전합니다.
영산강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는 나주 마라톤부터 서해의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영종도 선셋 마라톤까지 전국 러너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질주의 무대가 오는 11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펼쳐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은 2025 MBN 서울 마라톤 하프코스 출발점입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잠실까지 힘찬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하프코스 종착점인 잠실 종합운동장은 10km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참가자들은 반환점인 가락시장을 지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레이스를 펼칩니다. 서울의 명소들을 가로지르는 환상의 코스에 기대감을 나타낸 참가 예정자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맹연습에 나섰습니다. MBN 마라톤을 통해서 제 개인 기록을 달성을 한다면 정말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서 뭐 이런 날씨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시즌2로 돌아오는 화제의 마라톤 예능 뛰어야 산다 출연진도 이번 대회에 총출동해 한층 더 깊은 감동의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2025 MBN 서울 마라톤에서도 즐거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채울 MBN 서울 마라톤은 오는 3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어제부터 현재까지 서산에 519mm, 홍성에도 43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 구름대가 머물고 있고요. 특히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과 경남, 대구 등지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의 집중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최고 4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도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 사이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이후로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